네, 정의당 주한 정치 이슈 2019년 국정감사 리뷰 10월 10일 방송입니다. 예, 저는 고피디고요. 각자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저기 별명 새로 만들었는데 모르시죠? 저 들었어요. 들었어요? 뭐였지? 무슨 기둥? 깔돌이. 그래 맞아. 그럼 깔돌이 이후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깔돌이 유상진입니다. 이상하네.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김입니다. 오현주입니다.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정의당의 저기 달콤한 인생 김 실장입니다. 김종철입니다. 괜찮네요. 왜 간종 이제 안 써요?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저기 오김현주 대변인님은 지난주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네. 2주치를 해야 됐어. 2주치인데 별로 할 게 없어요. 다 조국이야.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사실 이번 주도 저기 한글날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비었죠. 며칠 안 되는데 총평을 간단히 하고 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돌아가면서 총평을 나중에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럴까요? 총평이라고 할 만한 게 생각이 별로 안 드시는 없어. 갑자기 총평 안 하길래 뭔 얘기해야 되나? 그럴까? 그러면은 뭐 각자 이제 담당하신 상임위에 대한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씩 이렇게 예.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예. 이렇게. 그럼 제가 뭐 윤소아 의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소아 저희 원내대표가 이제 몇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안이 아니라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중앙약사심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못 들어보셨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약사들. 여기서 이제 약과 관련한 이제 일반적인 정책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라는데 문제는 여기가 뭐냐면은 상임위원들이 있고 비상임위원들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정식으로 뽑아요. 선출 절차도 거치고 막 이러는데 비상임위원은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막 이제 되는데 비상임위원이 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상임위원이 많은데 비상임위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결권이나 이런 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비상임위원도. 네. 예. 그리고 심지어 위원장도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요? 비상임위원장이 비상임위원 중에 위원장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해관계 맞을 때 와서 그러니까 뭐 갑자기 오늘 안건이 익었다 그러면 자기들 이해관계 있는 거 있으면 와서 막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약사의 뭐 주식 이런 거를 보유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약사들도. 그런데 이제 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이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걸 보유해도 제척이나 회피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약사긴 한 거죠. 약사죠. 예. 네. 뭐 약사하거나 뭐 약학대사 교수도 있고 교수들. 뭐 그렇게 할 텐데 뭐 그러니까 제척 회피가 안 되는 거. 어떤 약을 갖다 심의하고 막 이럴 때 그 약이 잘 되면은 이제 내 주식이 뛰니까 좋다 이런 걸 배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서 문제다. 이해관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안 하고 조치를 있는 취해야 거죠. 되는데 그다음에 몇 개 더 있는데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윤소아 의원이 오늘 국민연금 감사가 있는데 이게 120개월 즉 10년 미만 가입자가 있고 120개월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60세에 연금 납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5년 후에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임의 가입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소득은 없지만 나는 연금 가입료를 납부하겠다 연금을 그러면은 이게 120개월 미만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120개월 이상 가입자는 연금을 연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65세에 타야 되는데 그거를 늦게 타면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아마 정부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이제 연기하시면은 좀 더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는 120개월 미만자, 10년 미만자는 계속해서 조금씩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10년 이상자는 연금을 나중에 타겠다고 하는 게 좋다는 게 두 개가 확연히 유리한데 국민연금이 그걸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거를 국민연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재정을 절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입자한테 유리한 것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거니까 정보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작년이었나요? 그 당에서도 한번 설명 방송 유튜브 방송 한번 있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걸 봐도 사실 너무 어려워갖고 너무 어려워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좀 이게 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싶기도 하던데 이게 지금 사실 그 제가 가장 간단히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현재 이제 50대 이상은 무조건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넣으면. 근데 지금 젊은 사람 20대 30대는 무조건 손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 되게 좀이 국민연금 얘기 나올 때마다 되게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가입한 거 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이름을 이제 나중에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노령연금을 탈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거기 그것 때문에 이제 요 실제로 받은 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 그것도 뭐 잘 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 당에서 요즘 논의되는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자기가 내는 소득에 비례해서 그냥 받게 해주고 그냥 그대로 가고 기초연금을 대폭 강화하는 게 옳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사람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똑같이 나오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그 앞으로 그 연금을 개혁하는 거에 좋은 방향이라고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걸 항상 보면 당신이 40년 동안 꾸준히 납부했을 때 이걸 받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중간에 비정규직이 됐다가 실업됐다가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노후의 안정성에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굉장히 강화하는 게 맞다. 이거 좀 열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네. 보입니다. 일단 두 개 저는 뭐 다음은 이상진 대변인 해주시죠. 네. 저는 국방위원회의 김종대 의원님이신데요. 지난번에도 뭐 살짝 언급한 게 이제 그 승선 근무 예비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가 필수로 이제 국제 선박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승선 근무 예비역으로 하면은 이제 군 면제를 해주는 건데 5년 동안에 3년간 배를 타야 이제 병영 이행이 완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히 이제 의뢰 위치에서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었던 그 저기 구민회 씨의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일본 전범 기업이라는 그 이노해운이라고 있대요. 그 이노해운의 소유 선박에 현재 이제 그 승선 근무 예비역이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우리 저 구민혜 씨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이렇게 배 생활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그 현대판 일본 강제징용이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강제징용했던 일본 전범 기업에서 손자를 다시 강제징용한 꼴이다.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전범 기업이 우리 청년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 네. 근데 왜 우리 군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타요? 이게 이제 일본 배가 네. 우리 사람을 데려간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IMS 코리아라는 선원 관리 회사 소속이고 여기에서 이쪽 배로 이렇게 파견 간 그런 형태인가 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승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은 그 인원을 IMS 코리안가 저기다 이렇게 할당을 하면 네. 거기서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는 다 데나 막 보내는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본 배가 있다는 건 난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요 보면은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국가 필수 국제 선박이라고 딱 지정을 해놓고 여기 이제 인력 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는 20%밖에 배치가 안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실효성도 좀 의문이 있는데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가 비상 상태에 대비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게 실제로는 실제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가 오히려 그 일본을 비롯한 이 다른 나라의 인력난 해소, 승선 인력난 해소를 해주는 용도로 그래서 청년들을 아주 그냥 값싸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구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네. 신청하는 건 3년이잖아요. 보통 군대 가는 것보다 훨씬 길게 가는 건데 어쨌든 월급을 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타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경험도 쌓고 일단은 싶고 그 해양 근무에 대한 이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경력도 배탄 되는구나. 시간, 네네. 네, 그렇겠죠. 네, 요 한 건이 있고요. 아니 잠깐 그러면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 글쎄요. 월급 착취라고 하니까 뭐 근데 일반 네. 군인들보다 좀 많이 주니까 사실은 할 텐데 병특 같은 게 다. 당연히. 그죠. 근데 그 저기 뭐야 아니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하려다가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에 탑승할 만한 배가 별로 없어서 일본까지 보내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 글쎄요. 이게 아마 의무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누는 거 같은 이름인데요. 이름 자체는. 네. 예. 배는 그런 거예요? 총이 118개 업체가 이름 이렇게, 그 지정돼 있고. 이름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는 한번 네. 다음에 요거는 뭐 지금 시간상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그 국방 예산에 이제 국방비가 이제 50조 시대에 예. 다다랐는데 그 국방 핵심 기술에 투자하는 그 비용은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게 0.8% 정도밖에 너무 안 적다. 되는데 너무 적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R&D나 이런 연구 개발 비용에 아주 그냥 돈을 너무 적게 쓴다. 이 다른 그 방산 선진국에는 적어도 한 10%씩은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1%도 안 돼. 0.8%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보면은 또 합참의 기술 기획력,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아주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다지는 그 기술 기획력이 부실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합참 기술 여기 그 합참 내에 이렇게 통합 개념 팀이라고 해서 이런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런 자문을 하고 뭐 회의를 하는 이런 내용이 그 구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기에 참여하는 그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 임시로 참여하고 그냥 하루 회의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전문성이 이렇게 막 축적되거나 노하우가 이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형식적인 것뿐이지 제대로 된 그 기술 기획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이 북한하고 또 비교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 전쟁은 이제 미래 전쟁은 막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막 얼마나 빨리 탐지하고 막 그 요격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 발사대에서부터 사이버 교란으로 발사를 할 수 없게 만들거나 막 그 전자적인 공격으로 막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삼팩통급 잠수함이 오면은 그 소형 무인 잠수함들이 막 다가가지고 그 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아예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그런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만 해도 2만 명에 달하는 그 국방과학원 인력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그래서 미사일을 그렇게 막 그냥 그 미사일도 막 쏘는 거죠. 막 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완성된 미사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한데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이 강조하는 거는 국방부 장관에게 과학 참모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을 담당하는 참모. 예.
본인을 써달라. 네, 과학 전문 김종국 우리 의원님이 과학기술 전문가신가요? 아니요, 상당히 그게 많아요. 아니라 어. 예. 그러니까 이미 기술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있는데 그 우리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군 면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그런 사람들을 국방부에다가 데려다 놓고 기술 개발해라. 예, 참모를 시켜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게 카이스트 종류도 많으니까 전공.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 자체도 너무 적고 너무 좋고. 그 예. 미래 전쟁에 무기 덕후. 대한 미래 전쟁에 대한 이 그 전체 그림을 그리는 기획력 자체도 좀 약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걸 합치면. 그러니까 예. 북한만 해도 이 연구원으로 전문 이 엘리트 연구원 2만 명이 넘는데 국방 야, 연구원. 그건 좀 심하다. 거기는- 인구의 0.1% 북한은 모든 것을 다 거기는 뭐야? 국방에 투자하기 때문에 인구의 0.1%가 한 과학원에 그 기술원에 속해 있다는 거는 아니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그런 참모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기껏 있는 전문 인력은 그냥 하루 와서 그냥 회의 한번 하고 빠지는 경우라. 이게 또 그 작년 네. 국감에서도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그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 개발하는 게 성공률을 자꾸 체크를 하다 보니까 되는 것만 한다고. 그러니까 시도를 못 하고 시도하면 당연히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그 실패를 뭐 실패 데이터를 모아갖고 새 어떤 걸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이 실패 네. 자체를 마이너스 성적으로 매기니까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 성공률이 90%라 새로운 게 하나도 안 나온다. 뭐 맞습니다. 이런 게 사실 지난 그 저번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김종대 의원의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성공률 40%면 징계라고. 성공률이 왜 이렇게 높냐? 어떻게 그렇게 다 성공할 수 있냐? 다 성공하고. 너 사기쳤냐? 더 어려운 거 하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실패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실패를 있더라도 그거를 그런 실패가 이게 누적되면 그게 기술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정권을 겪으면서 방산 비리에 너무 이게 확 너무 뒤어갖고 그런 것도 그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멍뚱한 거 막 하고 엉뚱한데 돈 쓰고 이러니까 네. 안 되는 거 철저하게 걸러내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좀 이 구별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그때 김종대 의원이 방산비리 그 재판 통계 냈는데 거의 대부분 무죄예요. 그때 언론에는 막 비리가 막 넘쳐난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무죄. 참 그 사실 최근에도 그 K11 소총이 잘 안 돼갖고 그 저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그 K11 그 OICW라고 그 진짜 레버 방아쇠 하나로 총알도 나가고 유탄 발사기도 나가고 하는데 그 유탄 발사기는 그 위에 달려 있는 사통 장치로 거리를 재갖고 그 거리에 가면 탕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첨단 기술인데 그거를 사실 실용화한 게 우리나라가 사실 최초예요. 미국도 그거를 하려다가 이게 너무 무겁고 막 그래갖고 그 전술상 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 폐기를 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거의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 왔다가 이게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갖고 지금 폐기 상태에 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림은 이거를 쓸 거였으면 좀 더 푸시를 하고 전체 어떤 작전상 아예 분리를 해서 그 분대 지원하기로 따로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거였으면은 폐기를 하고 해야 하는 좀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은 전체 그림 자체가 좀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보병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대로 그냥 소총을 들고 있는 보병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슨 뭐 그 전술차 이런 걸 해갖고 장갑차 옆에 싸우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전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좀 난항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종대 의원실에 가셔야 되는 건가요? 보고 계시죠? 뭐 과학 참모뿐만 아니라 이제 덕후 참모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화나 대전 공장에 폭발 사고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연장 로켓 천무 제조하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폭발 사고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상자가 총 9명인데 사망자는 3명이에요. 거기에 3명의 평균 연령은 24세가 조금 못 됐고 5살 딸을 둔 31세의 청년 노동자도 있었고요. 출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4살 청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그 적절한 인력 배분 여부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 인력 배분 문제가 진짜 방사청의 부실한 노무 관리가 원인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이게 언제적 사고라고요?
올해 초. 올해 초에 올해 2월 예 이랬어요. 참 그 이런 공장에서 사고 나는 거는 정말 사람을 네. 배치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건비 줄이려고. 그러니까 이 노동 문제가 예 우리나라 이 방사청 국방 문제도 그대로 빠지지 않고 모든 국감 현장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기면주 대변인도. 네, 저는 여영국 의원님 맡았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여영국 의원님 이번에 첫 국감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국감. 네, 처음이자 마지막. 갑자기 힘이 좀 굉장히 이렇게 가장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국감 열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소식을 접했던 게 아마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그 사립외고 관련해가지고 전체 이제 교육비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했는데 1년에 12개 사립외교에 8개 교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이 등록금을 내고 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하셨고요. 국제고는 평균이 1,357만 원. 연간 네, 연간 연간, 1,357만 원이고 그 중에서 최고가 1,812만 원까지 치솟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걸 봤을 때는 비정규직은 뭐 외고나 이런데 보낼 수도 없다. 1년 연봉보다 더 그렇죠. 비싼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대학보다 비싼가요? 그죠? 대학보다 비싸죠. 네. 와, 예. 대학은 뭐 그래도 많아봤자 갈 수 있는 실력 되면은 좀 빚내서 갈 수 있어. 네. 그럴 것 같긴 하네. 대학도 요즘에 의대가 한 뭐 8,900만 원 이 정도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대를 안 가봐가지고. 네. 어쨌든 한 해에 8,900은 아니겠지. 아니 한 학기 한 한 학기. 학기에 그래서 사실 거의 의대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의 야. 이제 그 교육비를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뭐 물론 수업료 플러스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긴 하나 과하게 비싸다라고 해서 요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희는 이제 자율형 사립고 혹은 외고 뭐 특성화고 이렇게 특성화고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지만 특권 학교라고 명명하고 특권 학교는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의 실력으로 가는 학교가 아니라 부모의 재력으로 가는 학교네. 그렇죠? 네. 아니 실력이 좋아야 가긴 가는데 재력 네. 플러스 그 실력이 실력이지. 만들어지려면 어렸을 그 때부터 재력이 사교육이라든가 있어야 특히 네. 이런 많이 학교들 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살다 왔냐 살지 않았냐 이거 네. 큰 차이거든요. 외국에 살다 오면 훨씬 쉽게 들어가고. 어쨌든 아무리 외국어가 실력이 되니까. 있어도 이 학비를 감당을 못하면 안 되죠. 갈 아니 수 없는 뭐 거니까. 사실은 사회 배려자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굉장히 소수이기도 하지만 낙인도 심하고 이렇기 내가 때문에 가면은 그 사배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가고.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권 그 문재인 정부에서 특권 학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율형 사립고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각 폐지해야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를 참 하셨고요. 네.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야 되는데 또 일부 돈 있는 사람들은 내 돈 들여서 내 자식 고급 교육 시키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예, 기회 평등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상 뭐 70년대 고교 입시랑 똑같은 거죠. 70년대 고교육 수준은 어떤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때 시험 봤잖아요. 학력고사 그러니까는 그 저기 뭐 중학교도 시험 봤을 중학교 거예요. 시험 봤죠. 네, 예. 중학교도 저는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거기가 비평준화 비평준화 아, 지역인 거죠. 네. 시골은 비평준화 울산. 맞아요. 예. 네. 지금은 평준화 됐는데 그 저 때만 예전에 해도.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이렇게 유명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부 외고들. 그렇죠. 그게 이제 초중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입시가 되니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저 때만 해도 제가 이제 98학번인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때 외고를 가거나 과학고를 갈 때는 외고 가는 사람은 정말 외교관이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리고 과학고를 갈 때는 내가 이 나라의 과학 기술인이 과학에 되겠다라는 관심이 꿈을 많아서. 안고 거기에 갔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냥 뭐 지금 입시 학교가 됐죠. 명문대학 네. 가려고 가는 이런 좋은 대학 학교가 가려고 가는 그런 게 참 씁쓸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외고 안에서도 이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음, 그 외고 가봤습니다. 안에서도 이 특정 외고들만 이렇게 딱 독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외의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립학교 관련해서 백석대학교 백석재단 요 관련해서 이렇게
부정이 있었던 것도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리고 석사학위 논문 것들을 이제 교수들이 제자 논문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논문 제출한 건수에 대해서도 국립대 교수들 사례도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2018년에 해당 학교들은 보통 다 종합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감사를 국립대학교 감사를 했는데도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라는 얘기를 했고 뭐 연구 학위 논문은 이제 제자 거를 그냥 뺏겨가지고 그대로 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이렇게 연구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 걸 뺏겨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제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갑질이네. 네. 왜냐하면 우리 대단한 교수가 내 걸 갑질인데. 뺏겨냈다라고 제보하는 순간 그 제자는 이 연구 사회에서 거의 퇴출이나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용기를 낼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정말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냐, 징계를 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더 많은 꼭지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 돌아가니까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네요. 두 명 네. 두 명 이렇게 쭉 해야겠다 네. 다음부터는. 저는 추혜선 의원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회가 뭔지는 뭐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뭐 재벌, 금감원, 금융 뭐 이런 쪽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DLF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이게 디리버티브 링크 펀드인데, 그러니까 디리버티브는 뭐 파생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상품이 아니라 파생된 상품이라는 거고, 이게 파생 결합 펀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주가 지수가 뭐 얼마 이상 올라가면 돈을 버시고요, 떨어지면 돈이 이제 손해 보세요. 뭐 이런 건데 주가 지수에만 이렇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 그것도 우리나라 이자율이 아니라 막 독일 이자율, 채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하고 연계되는데 이번에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이 펀드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은행에는 독일 금리 DLF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독일 금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펀드를 팔았는데 결론적으로 48명한테 83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사람당 평균 2억을 냈는데 이게 손실률이 98.1%예요. 다 덜어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1억을 납입했으면은 193만 원이 남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 털은 사람은 적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다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 독일의, 좀 복잡한 얘기면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이 마이너스 0.3%를 유지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이런 걸 갖다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일종의 도박입니다. 도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게 막 가입한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 은행에서 믿고 가입하는 이런 거죠. 거는 특별하게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팔 하니까. 때 수익률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몇 프로? 5%라고 얘기했나?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 그러하다. 뉴스 네. 나오는 네. 걸로는 손해를 얼마를 볼 것인지 제대로 설명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중간에 그런 손해를 감지했는데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다가 핵심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처음부터 네. 이렇게 손실을 볼 상품이었다는 걸 얘기 안 해준 거죠. 제대로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퉁치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은행에서 파는 그또 제1금융에서 믿은 거죠.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그냥 거. 원금 손실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가능성이 적다. 독일인데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겠냐. 독일인데. 네. 뭐 독일인데. 이런 식으로 했겠죠, 당연히. 네. 대부분의 그 상품 판매들 보니까 그냥 우리 서민들 중에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 되는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높으니까 물론 돈이 좀 은행이 있으신 산- 분들이에요. 이 펀드에. 아니요,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자기 그냥 그렇죠. 이게- 아주 예, 많다는 자기가- 의미가 아니라 자기 전 재산 그냥, 그냥 이게 이렇게 유일한 뭐 퇴직금 가지고 이거 어떻게 쓸 네. 데가 없으니까 네. 은행 이자율도 낮으니까 그럼 여기에 넣어 놓으시면은 다달이 한 8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한번 넣어봐. 근데 은행 직원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뭐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중간에 뭔가 이게 좀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 세계 금리가 안 좋으니까 세계 상황이. 그런데도 뭐 그 저기 은행에서 그 판매하는 PB 그 뱅커가 이거 좀 문제 있다. 이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지금 괜찮아. 계속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상품을 계속 파는 게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도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딱 이 모양 요 꼴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더 심각했던 것은 물론
이 서프라임 모기지를 판 대상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집을 살 여유가 없는데도 집을 살 수 있게 돈을 대출해 준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데 돈을 줄 테니까 사라. 그럼 그 사람이 그 집을 사면은 그 사람의 집 주식 그 사람에게 집을 사게 해주면서 준 그 저당 삼은 걸 가지고 마구잡이로 섞어서 정말 안전한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딴 데다 팔고 그거를 이제 AI가 아니라 뭐죠? AIG 미국 기업들이 네.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파생 상품이 이익이 된다. 근데 실제로는 한번 무너지니까 그 은행들이 막 파산하고 이러면서 보험회사 파산하고 하면서 이제 박살이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는 그나마 이제 한 1억 내지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산하는 파산하거나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광범위하게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계속 확대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추혜선 의원이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보도가 된 건데 추혜선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걸 처음에 상품을 만들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은행 상품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근데 1차적으로 부결됐는데 평가표를 조작하고 위원까지 교체해서 결국은 어거지로 관철시킨 다음에 판매를 시작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잡아내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면은 몇 명은 구속되는 거지. 과실 이게 불안전 상품이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생 상품 같은 것들이 사실 이 금융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건 좀 자기들이 팔면서 네. 뭔지 모를 거야 아마. 그 알긴 할 일반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저런 거 거의 도박에 가깝고. 그렇죠. 그래서 좀 규제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 이거는 좀 우리 생활 상식 실속 그런 건데 아파트나 이 동네 공원 있잖아요. 놀이터. 놀이터에서 다치면은 그거 보험 받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오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요? 예.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법이 있는데 거기서 네. 어린이 안전시설 공원이나 놀이터 이걸 하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그 공원 관리사무소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보험을 들으면은 그 손해가 아기가 다치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험으로. 근데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잘 몰라가지고 대부분 자비로 처리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이 2014년에는 24%, 그 뭐 많을 때 37%, 그 2018년은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근데 이 삼성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삼성화재 보험금 비율은 특히 낮은데 여기는 뭐 22%, 21%, 16%, 18% 이것밖에 안 돼. 보험사는 땡 잡은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70% 이득을 보는 상품인 거예요. 보험료 거둔 거랑 보험료 지급된 거랑. 그래서 그렇게 쉬쉬하고 있겠지. 어린이 놀이터 이거 우리에게 꿀 상품이야, 꿀 상품. 근데 혹시라도 어린이 놀이터나 공원에서 다친 분들이 계시면 널리 이용하셔라. 이거 그 보험 지급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 짜증 나는 게 왜 우리나라는 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걸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 국정감사를 2번 해야 돼. 아니면 이거를 아예 병원에서 어디서 다쳤냐고 했을 때 놀이터에서 다쳤다 그러면 바로 그냥 자동 처리될 수 있는. 뭐 그런 안내?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거를 병원에서 다 알아야 안내를 되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좋겠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놀이터에서 다쳤다고 하면 이런 보험이 있다. 병원에서 네.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안내 안 해줬다고 막 감사하고 이러는. 여하튼 근데 어쨌든 사보험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보험으로 돼 있죠. 아니 그러면 이게 아파트 놀이터이긴 하지만 전국에 어린이 안전법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전국의 놀이터들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아파트 말고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보험이 되나요? 그런 거 그건 궁금하긴 모르겠습니다. 한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가? 아니 거기가 저기 보험을 들어놓겠죠 거기도. 그쵸.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
그걸 할지는 모르겠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는 놀아서 다치면 보상을 받는데 일반 그냥 그 시민공원 이런 이제 뭐 공유지에서는 특권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그런 거는 그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알겠다 하는 의미가 없지만 한번 일단, 알아봐 주시면. 네, 저는 이걸로 네. 네, 끝. 뭐 이상재 의원님. 그다음 정가요? 예. 저는 이제 그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님인데요. 많으셔. 엄청 많아요. 제가 보도자료 정리하는데 정말 제일 많습니다. 예, 국정감사 내용이 핵심 아주 중심으로. 무궁무진한데 네. 정리해서 해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석탄 발전소 있잖아요. 그 발전소에 제대로 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서 마이크 너무 가까워 보세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특급 마스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일반 석탄 발전소? 마스크, 좀 낮은 등급의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아예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폐 기능이 10%가 악화되는 무려 5년 사이에 그런 이번에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뭐 폐기종, 기관지염, 진폐증, 천식, 폐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발암 물질, 뭐 실리카 결정질, 뭐 석영, 뭐 아주 위험한 뭐 이런 건데 반드시 마스크, 그것도 특급 방진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현장을 저런 거는 고발했습니다. 그래 저런 것도 안 해주냐. 기본인데 그죠? 기본. 뭐 마스크 저런 거 안 해도 일 하지 말아야지 그냥. 네. 아직도 우리나라가 곧 2020년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아직도 이런 열악한 현장. 네. 저런 거 지급 안 해주면 본인이 위협 느끼면 또 자비로 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많이 비싸. 발전소 사장이 이걸 뭐 일을 하든지.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요 기상청 관련해 가지고 많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요 기상청 예보 업무하는 예보관들 있죠. 예보관들이 사실 예보관 업무를 기상청에 근무할 때 제일 꺼려한대요. 이게 3D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욕 먹으니까. 그 맞아요. 욕 먹어. 예, 잘해도 욕 먹는 자리이기도 하고 야근이 많아서 이게 태풍이 밤에 많이 오니까. 계속 나와야 되는 거지. 주간 야근 비번 휴무 주간 야근해서 이게 야근이 많아서 또 힘들고 육체적으로 이게 힘들고 그리고 틀릴 경우 비난을 받는 직책이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이정미 의원님께서는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대우도 못 받고 그래서 이 그 예보관 업무를 이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막 슈퍼컴퓨터 더 좋은 뭐 성능에 막 이걸 자꾸 투자하는데 실제적으로 최종 판단은 예보관이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예보관의 역량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보관의 그 전문성을 키우고 이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갖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예보관을 존중해주는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예보의 그 확률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어떠한 생활 근무 환경의 어떠한 처우 개선이 오히려 이런 예보 슈퍼컴퓨터를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게 참 전 이 얘기 들으면서 대우 잘해줘야 된다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사실 예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기예보하는 거 정말 높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재정일치사 이런 데서는 거의 왕이 하던 건데. 그럼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예보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앞에 나와서 실제로 뉴스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기상캐스터들이 하니까. 근데 그런 이제 거는 다 기상캐스터 대신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예보에서 마지막 어떤 최종 판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이 모든 인지적인 것들 다 포함한 어떤 판단력이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서요. 그 국민들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예측하고 판단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고 최종 네. 판단은 네. 근데 그 이제 그게 그 경험과 예, 자신의 그게 어떤 그 제가 알기로 그 예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많은 분야에서 음.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분야에서 최종 판단은 사실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한데 여전히 음.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역량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퍼센테이로 대부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러니까 암 같으면은 이거 뭐 AI나 뭐 이렇게 영상 보고 이것은 암이다라고 예. 판단하는 거는 이제 X냐 O냐 이런 판단이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비올 확률 몇 프로. 네. 근데 사람들한테 비올 확률 몇 프로 하면 욕을 먹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가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전문 예보관, 그러니까 예보관의 역량 키우는데도 많은 예산과 돈이 투자돼야 된다. 좀 대우를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대우 잘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그다음에 또 기상청 관련인데 우리나라가 이 지진 관측 자료 수집률이 그 70%가 안 돼요. 69.2%라고 하는데 이제 지진 자료 관측소는 101개에서 194개소로, 그러니까 93개나 더 늘렸는데 반해 오히려 그런 그 정확한 품질 분석이나 관리가 미흡해서 여전히 불안전성이 존속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도 거기서 실제로 수집되는 양이 적다는 거죠.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금 지진에 대해서 이미 경주 지진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품질 강화에 더 많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지진 전조 현상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진 전조. 지진 전조 현상 그 뭐 이렇게 걔네 동물들이 네. 도망가고 네, 그죠. 막 개구리들이 막 날아가거나 까마귀들이 막 갑자기 날아오나. 근데 그런 지진 전조 현상에 대한 중장기 연구가 아예 없대 우리나라는. 예산, 그러니까 자체 연구 인력이나 예산이 우리나라가 너무 존재하지 지진에 않아.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인프라 투자가 안 돼 있나 보네. 네. 아예 그냥 지진 전조 현상은 없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다. 예. 그 텔레비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그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동향 없냐 개구리들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글쎄 어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하대. 근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지진도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다들 예전에는 정말 왕들이 하던 건데 지진이 올 것이요. 지진도 예측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아무리 안전한 지대라고 하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했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노위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나요? 어유 그럼요. 그 기상청 뭐 이런 데가 다 들어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우리 제주 비자림료 있죠. 거기 원희룡 그 저기, 도지사가 예, 강행해가지고 그 나무 숲 그 저기 예. 도로 낸다고 잘라냈던. 네. 예. 거기 그 나무 이름이 뭐죠? 예, 하여간 있습니다. 전나무인가 뭐 그럴 예.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삼나무. 삼나무. 아유 죄송합니다. 앞부분 조금 잘라주세요. 네. 컷. 삼나무를 마구잡이로 베내서 거기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환경 영향 평가가 거짓으로 작성이 됐다. 네, 부실 작성. 그러니까 원래는 그 조사해야 될 종류가 47종이나 되는데 실제로는 5종만 조사해 놓고 이런 종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실 이런 문제는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설악산의 케이블카 문제도 환경 영향 평가의 부실, 뭐 거짓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이 환경 영향 평가 부분은 아무래도 정말 이 개선이 돼야 되고 이 부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거의 많죠. 다 하시네, 그냥. 이제 진짜 마지막. 지금 요즘 한 공부하시는 재미가 나니까. 새만금 아시죠? 새만금. 예. 이 새만금이야말로 정말 그 밑빠진 독의 물붓기 사업이다. 그동안 돈을 무려 4조 원을 투입했대요. 이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18년 동안 4조 원을 투입했는데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새만금 사업은 사실 예전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네, 얘기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근데 돼. 이게 매몰 비용 때문에 지금 계속 쏟아붓고 네. 있는 건데 지금 뭐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역시나 이 자연을 이 거스르는 이명박 행위. 정권 때 시작한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한 건데 그 전에 했죠. 이게 그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예. 하지 않았나요? 그죠? 예. 오래된 건데 오래되긴 했는데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다들? 네. 네. 저도 한번 가봤다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엄청나게 넓더라고. 엄청나게 넓어요. 네, 엄청나게 넓고 예. 근데 아무것도 없어. 갔을 때 제가 여기가 약간 현실 사인가라는 현실 세상인가라는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정말 도로가 쭉 있고 하늘이 바로 딱 연결돼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날씨 좋을 때 가면 그러니까 가서 뭔가 이렇게 생경한 장면을 보는 재미는 있는데 이 넓은 땅을 어디에 쓸 것인가. 저는 새만금에 예전에 갔을 때 백합 아세요? 백합? 꽃? 아니 조개. 백합 조개. 백합 죽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새만금을 이렇게 건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합죽을 끓여줬는데 그걸 먹고 나서 이 맛있는 걸 없애고 새만금을 건설하더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근데 이게 또 이 네. 전북 지역에서는 또 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지역 문제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고. 지금 이게 수질 오염뿐만이 아니라 그 어업 생산량도 무려 44,000톤, 34%가 감소했다고. 네. 네. 저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거 참 큰 문제인데. 뭐 지금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일본제 석탄제 막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냅다 석탄제를 때려 부어가지고 헐. 거기를 무슨 뭐 맨하탄 같이 뭐 새로운 뭐 한다 뭐 뭘 한다 뭐 막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뭔가 개발 계획이 또 막 나오고 있나 봐요. 어쨌든 막아야 됩니다. 이 바다에 땅 만드는 게 참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긴 한데 음. 사람이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 갯벌의 가치를 모를 때 했던 일인 거고 사실 갯벌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생태 보존 효과가 있는 건데 그 경제적 가치로 네. 따지면 사실 뭐 근데 사실 손해 이거 보는 이렇게 짓이지. 메꿔도 이 기후 변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앞으로 이게 여기가 다시 바다로 다 잠길 위험지대예요 사실. 이거 허팅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빙하가 녹으면 이 지금 해수면이 점점 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저 원래 간척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저는 간척 사업이라는 게 이게 거기 나오잖아요. 파우스트에 나오잖아요. 파우스트에 메피스토텔레스가 밤에 악마가 바다에 가갖고 땅을 메꿔놓고 악마가 하는 사업이다. 그래요? 나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네. 파우스트에 저도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난 바보 입안 그런 데서는 뭐 이렇게 막 밤에 막 입안이 막 별거 다 해놓고 뭐 하는 거지. 거기였나? 그래서 하여간 뭔가 문학 작품에서 밤에 막 그 마법을 빌어서 해놓고 이랬던 게 하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그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이고요. 기재위 심상정 의원 관련해 가지고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 1차 때 한번 얘기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 공공기관의 그 전체 재정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총액 인건비제 그러니까 성과를 위해서 2007년에 이제 도입한 건데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대. 다만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취지로 인건비를 총액을 정해놓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 복지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공공기관의 역할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용은 이렇게 공공기관 공공 부문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혹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 제도 때문에 계속 노사분규에 이렇게 갈등이 되고 있다. 총액에 묶여서 늘리지 네, 못한다는 네,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공공기관들이 우리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고용 못한다라는 이제 발뺌하는 일종의 그런 걸로 사용되어 왔다는 거죠. 자회사의 명분이 되었다. 네, 그게 네.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톨게이트 노조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신 거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공공 부분의 노정 교섭을 정례할 수 있는 가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금결정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를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련해서 네네. 그 심상정 의원실에서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네. 봤더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게 이것 때문에 총액임금제 묶여갖고 그러니까 연차를 못 쓰면 연차 보상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걸 못 주는 거야. 그 휴가도 못 가, 그렇죠. 휴가도 안 갔는데 연차 보상비도 안 주고 이게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 제도가 돼버려갖고. 네. 그래서 다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휴가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쵸. 실제로 쓰지도 못하는 휴가를 게, 직장에서 예. 보내라 이러면 그러니까 원래 쓰지 않으면 이게 돈을 줘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 총액 인건비제라는 이 제도가 노동 기본권을 우선하게 되어 있는 거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웃긴 게 지출을 늘리면 되잖아요. 정부 지출을. 그쵸. 확장 재정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모든 거는 깔때기는 확장 재정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나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기획재정이 국정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한창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전까지는 한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얘기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도 자료로는 나와 있어서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까지 이제 부동산 투기라는 건 뭔가 그 개인이 하는 뭐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법인 토지가 이제까지 10년간 670조 정도를 법인들이 이제 토지 매입에 사용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고용을 못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대부분의 돈을 그리고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투자는 사실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기업들의 이제 이 부동산 투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10월 3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했나요 이거를? 혹시 보셨나요? 네, 이게 본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를 기업에서 좀 이 기업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컸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거를 만들어 온 이게 컸다는 거예요. 네. 법인이 부동산을 과하게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그 보유보다는 이게 관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걸 늘릴 공장 때 지으려 보다 네. 투자하려는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실제로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는. 예.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법인을 만들어 놓고 이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금을 다시 고용을 재창출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술 연구 개발로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안 쓰고 땅 사는 데 쓰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수익률이 더 예. 높으니까. 이게 뭐 여기에 딱 맞는 뭐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작년에 한전 부지 산 것도 네. 얼마가 들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어마어마한 돈을 네. 그 땅 사는데 그 때려 박은 거 아닙니까? 자동차 파는 예. 거 만들어 파는 거보다 땅 사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도 거기는 건물이라도 짓지 못 살아도.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신 거는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 정책이 사실은 기업에게는 관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제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상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라는 게 이제 소득 격차, 뭐 개인 얼마를 버냐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산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국감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제 나이 또래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그 플라스틱 모형 장난감을 사면은 이거 한국어로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되게 유명한 그 국내 그 프라모델 그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이 아카데미. 네. 그 기업이 사실상 일본에 있는 반다이에 있는 제품을 무단 복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한국에서 이제 그 유통망을 갖고 있으니까 반다이 측에서 너네 그거 그만 만들고 우리 거를 갖다 파는 걸 바꿔라 해서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뭐 그건 잘 끝났는데 근데 그 회사가 사실상 장난감을 팔아서 번 돈은 얼마 안 됐네요. 공장 부지를 지었는데 그 부지가 다 땅값이 올라갔고 그걸로 회사가 계속 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기업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득본 회사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에서 10년간 개인 토지 보유는 5.9% 감소했다. 그런데 기업이 이렇게 토지를 사들인 건 80%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뭘 했냐라고 하면 뭐 땅을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가? 뒤에 하셨나요?
했던가 안 했던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지난주에 나온 자료여서 뭐 이거 왜 심상정 의원 건데 누가 하셨나요? 안 했어. 안 했구나. 내가 어디서 딴 데서 했나 예, 보다. 딴 데서 네, 네, 다행이네요. 많이 하시나 봐요. 어디 다른 데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죠 이거. 네, 이거 어떻게 해결 방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때 얘기한 게 비업무용 토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부동산 보유세 물려가지고 해야 네. 된다. 근데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라고 딱 이렇게 너네 이거 비업무용 아니야? 그럼 거기다 갑자기 창고를 그렇지. 지어가지고 그러면 더 실사해가지고 세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어디냐 그 계시는 지금 양평. 네. 양평 거기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그 어느 재벌이었지? 하여튼 굉장히 많던데요. 엄청 많죠. 예, 그쪽도 많이 재벌이 사다 놨더라고요. 사놓은 자리가 많아요. 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한번 잘 감시해 보시면. 뭐 정리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 그래도 우리가 저기 총평을 안 하고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편집은 1, 2부로 나눠서 할 테니까 이제 총평을 한번 하고 간단히 하고 1, 2부로 해요? 지금 시간은 1,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총평.